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어포기님. 저는 40대 초반 싱글이고요. 현재 무주택에 모아둔 돈은 월세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약 4억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매수하고 전세를 맞추는 형식으로 갭 투자를 생각했었는데요. 대출 규제 이후 갭 투자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넉넉하진 않은데 잔금 맞추려다 보니 규제는 많은 것 같아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갭 투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주변에도 1주택 정도 마련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2주택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뭔가 규제가 있다고 하고 규제가 꽤나 강력한 거라고 얘기를 막 언론에서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뭐 갭 투자 어렵다고도 하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너무 힘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솔루션도 드릴 겸 현재 전세 투자가 어려운 건 무엇이고 그 어려운 지점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얘기를 해볼게요. 한 줄로 사연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갭 투자는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어떤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것은 또 막연한 두려움이다 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재 아파트 전세 투자가 난이도가 극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투자금이에요. 전 한 13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정도로 수도권 투자가 소액으로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마포 뭐 이런 이군들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좋은 지역들도 한 6천, 많게는 1억 정도 면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저는 심지어 5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괜찮은 물건들 하려고 하면 최소 2억 중반 이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지역들은 뭐 6억, 7억, 10억, 더 좋은 지역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25년에 전세가 오르기도 전에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차오르면서 매정갭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취득세 중과하는 다주택자들한테 있고요. 중개 수수료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0억 넘는 아파트는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꽤나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전장 대비해서 투자금 자체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매콤한 맛배기 드립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건데 하나씩 규제를 풀어 놓으시면서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나올 정책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알고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거가 불확실성이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포 성동구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채수가 아니라 이제 뭐 가입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부에서. 세금도 마찬가지고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거 있잖아요. 한 60%에서 70% 사이인 거를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플랜이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가 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올리겠다라고 한 상태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도 60까지 낮아졌다가 이제 80까지 올리겠다. 두 개만 올리게 되더라도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세율까지 올리게 되면 불확실성을 계속 증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하지 않은 게 많으면 난 투자하기 어렵겠는데? 라고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정부에서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있습니다. 지난장에 아파트 오르기 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막 3개를 한 번에 잔금을 치고 4개를 한 번에 쳐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지만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출 규제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시켰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3년에 또 다시 완화가 됐었거든요. 그 완화된 것을 이번에 6.27 대책에서 1주택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그러니까 무주택이 아니면은 잔금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투자자들이 잔금을 어떻게 치냐.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본인 투자금이 4억이 있고 이 나머지 6억 중에서 4억은 LTV 40 맞춰가지고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2억 정도 해가지고 그걸 10억을 보통 맞추거든요. 근데 이 4억에 해당하는 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잔금을 칠 수가 없고 잔금을 칠 수 없다는 뜻은 이 매수금 전체를 투자금으로 보유해야만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10억을 다 갖고 있어야만 잔금을 칠 수 있고 뭐 잔금 친 다음에 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잔금이 안 되니까 투자가 위축될 수 있겠죠. 이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권입니다. 보통은 이 매매 잔금을 전세 잔금으로 동시이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보통 10%가 계약금입니다. 그럼 이제 1억 정도가 계약금이 될 거고 공도금이 한 30% 됩니다. 매수에서 매도로 돈 넘어간 게 4억이잖아요. 나머지 6억이 남아있는데
있는데 그 6억이 보통 매매 잔금이고, 이 매매 잔금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 돈을 가지고 매매 잔금을 침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딱 맞춥니다. 근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 전세 대출을 금한다고 한 거였어요. 동시 진행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전세 대출 임차인을 제외해야 되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 세팅에 좀 제약이 생기게 되죠. 전세 투자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전세 대출 혹은 주담대를 금지함으로써 전세 대출이 위축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정부가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계속 지금 잔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금이 안 되면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잔금이 안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은 잔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럴 때는 전세금을 많이 낮춰가지고 세입자를 맞추는 그런 임기응변을 취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지켜나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잔금이 안 된다고 해서 투자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초보 투자자한테는 저는 매우 비추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잔금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첫 번째 투자가 잔금을 하는 투자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전체 아파트에 잔금을 쳐야 되는구나, 대출은 어떻게 나오지, 내 신용대출은 얼마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지금 1주택 이상은 주담대는 안 나오지만 무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요, 그렇게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냥 새낀 거 사면은 새낀 금액만 그냥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수리는 잔금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잔금을 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배려해줘서 수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그런 물건들은 소수고요. 80% 이상은 인테리어 수리를 하려면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수리는 저희 같은 월급쟁이 투자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신축보다는 구축을 사게 되어 있고, 구축 중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 사다 보니까 잔금 친 상태에서 그 쫄리는 마음으로 세입자를 막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투자자로서 실력을 좀 기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잔금이 안 되는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의지력이라는 게 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고 혹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라면 그 의지력이 계속 갈려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의지력이 바닥에 나면 이제 이 투자를 그만두게 되죠. 늘 말하지만 왜 잔금이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정신이 안 갈리니까. 왜 인테리어를 추천하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같은 가격이어도 먼저 빠지고, 그리고 역전세 때도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매도 때도 유리하고요. 인테리어 하는 게 처음에 매수하고 세팅할 때는 돈이 들겠지만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내 리소스를 줄여주는 거가 아파트 투자의 장점인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수리라든지 잔금 등을 통해서 내 의지력이 깎이거나 내 신경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게 장기 투자자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잔금되는 걸 하라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 금지에 대한 거를 지금 끊임없이 정부가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대출을 건드리면 전세 투자가 좀 불안정성이 커지고, 불안정성이 커지면 투자가 적게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그동안 굉장히 쉽게 해줬던 거를 불편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노력이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한 거고요. 두 번째 노력이 주택 선순위 채권 말소 혹은 감액 조건의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살면서 혹은 매수할 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다 10억 현금으로 붓는 게 아니라 내 돈 일부랑 대출을 해가지고 사잖아요. 그럼 이게 근저당이라고 하는 그 선순위 은행 채권이 잡혀 있는 건데, 주인이 살다가 이 집을 전세를 내주려고 하면 이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짜리에 4억 대출을 받고 지금 한 1억 정도 갚아서 3억이 남았다고 칩시다. 현재 전세는 6억이에요. 전세 세입자의 6억을 받아서 요 3억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 계약도 하고 그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감액이던 말소건 어쨌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에 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전세 대출은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사실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여간에서는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라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전세가가 더 높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 2억 1천인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왜냐하면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또 세입자를 못 구하고 못 돌려받고 막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의 기본 구성인데, 아파트는 뭐 지금 현재 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뭐 5억 6억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상 60% 내외인데, 명분은 이제 전세 사기 방지지만 현실은 그냥 전세 주지마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세 대출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집주인의 전세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주택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 대출을 그동안 해줬습니다. 이제 그것조차 안 해준다. 처분 조건부는 안 돼요. 그냥 없어야 돼. 전세 대출은 주택이 그냥 깨끗하게 현재 상태에서 대출을 심사를 넣을 때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1주택 이상 되시는 분, 그분들한테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 그냥 네가 그냥 실거주해. 그거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딴 데 전세 대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너 그냥 거기서 실거주해.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입주 3개월 혹은 6개월 전 소유권 이전 시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세입자에 관한 겁니다. 이건 세입자에 관한 건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입주하고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그 내가 들어간 아파트에. 그러면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떤 뜻이에요? 임차인에게 확인 의무를 일부를 이전한 거예요. 너 이거 전세 대출 받을 거야? 집주인 지금 바뀌는 거지. 너 잘 봐야 된다. 3개월이나 6개월 있다 또 확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확인을 하는 은행도 있고 아닌 은행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고 실행될 수 있다는 거를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생각보다 더딘 전세 상승입니다. 지금 금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세 공급을 앞으로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거 전세 많이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총량을 규제하고 있고 보증 비율도 축소시켜 놨고 또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DSR을 또 전세대출 산정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세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정권은 왜 그런 거예요? 매매를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로 가잖아요. 전세가 오르지 못하게 최대한 지금 대출을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올라야 되는데 폭등하진 않고 있고요. 일부 지역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하지만 아직 전체가 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세 물건도 없지만 찾는 사람도 없어요. 23년에 전세가 확 내려가고 23년 1월부터 계약하셨던 분들이 25년 1월이 되니까 전세금이 대부분 1억에서 2억 사이가 올랐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갱신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23년부터 25년까지 계약하셨던 분들은 25년부터 27년까지 거의 대부분 갱신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럼 이 전세가 확 오르려면 27년이 돼야 됩니다. 27년 1월부터는 23년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그분들이 다 나오면 집이 또 비니까 그 전세금이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이었어요. 시세가 4억 5천입니다. 두 달 뒤에 집을 구해야 돼요. 갱신도 써가지고 가보니까 4억 5천짜리 집밖에 없대요. 그리고 물건이 많지 않아. 그래? 그럼 4억 5천 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러던 사이에 물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근데 전부 다 4억 5천으로 나와. 세입자는 그거를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약이 한정되어 있고 주거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아져서 가격들이 조금 내고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3억까지 내고되진 않는다는 거죠. 뭐 4억 2천, 4억 3천 혹은 4억 1천 이전보다 1억 1천이나 1억 3천이 더 비싼 금액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마찬가지. 그 다음부터 마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싼 전세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높은 전세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많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신규 공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현재는 아직은 다 갱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없지만 찾는 사람도 적어요. 신규 수요는 뭐 신혼부부나 자연적으로 가구가 분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만 있어가지고 전세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생각보다는 전세가 막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갭도 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새낀 물건을 일단 매수하는 겁니다. 새낀 물건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보다는 가격이 낮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받아야 되고 다음 전세에 맞출 때 이럴 때 살떨리는 경험을 또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주전 매매가 있습니다. 주인 전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단 매도자와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도자를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주전으로 내려앉고 그 금액을 내가 이제 뭐 사업이든 세금이든 뭐든 내가 필요한 돈에 융통하겠다라고 하는 또 예전부터 있던 방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냐면 조건부 전세대출의 대응으로 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에
신규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슈인 거잖아요. 그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계약을 한 다음에 이 매도자가 이미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은 사실상 새낀 물건이 되는 거죠.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새낀 거에 저게 만료가 돼가지고 내가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정상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매도자나 매수자가 서로 이익이 맞아가지고 대응을 한 거죠, 정책에. 다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인테리어 수리는 여전히 불가합니다. 왜냐면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점유 계정, 흔히 말하는 주전이었는데 조건부 전세 대출의 대응으로 매도의 한 형식으로 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매도자가 임대 계약하고 나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수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수 후보자가 조건부 전세 대출 때문에 이 세팅이 어려우니까 매도자가 미리 지금 전세 계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가 좀 귀찮지만 자기도 팔고 싶다고 하면 그 매수인의 요청에 응해가지고 본인이 먼저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매도자 이름으로 먼저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임차인이 들어오면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준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 대출 받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리고 입주를 한 다음에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룰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우리가 지금 까먹고 계셨겠지만 그 사연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어포기님. 저는 40대 초반 싱글이고요. 이 네 번째가 이 사연자분에 대한 답변인데요. 4억 갖고 있는 싱글인데, 싱글이다 보니까 수입이 많지도 않고 그러면 주담대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잔금이 될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제 없어질 때까지 하지 말까라는 게 지금 질문이었거든요. 이미 무주택이시니까 잔금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저는 어떻게 지금 추천드리냐면 계약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세요. 6개월 거주했다가 자기가 이제 집주인으로서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원래라고 하면 투자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조건부 전세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내가 들어간 다음에 세를 놓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왜 좋으냐, 지금이 8월인데 앞으로 6개월 뒤라고 한다면 이사철을 2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봄 이사철을 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무주택부는 지금 계약을 함으로써 싼 매매가를 잡아주고,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내년 되면 더 7억에 4억짜리의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럼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2번의 이사철을 보내면서 뭐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럼 투자금이 3억이 됐던 거를 2억 5천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잔금을 하니까 수리도 할 수 있고, 6개월 채운다고 하면 지금 은행에서 할까 말까 하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집주인 바꿨을 때 전세 대출 회수한다는 거 있죠. 그것도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은 잔금이 될 만한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6개월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수리하셔가지고 세 맞추고 다시 나오시면 돼요.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월세였기 때문에 바꿀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입주하고 다시 6개월 후에 전세 계약 맺고 다시 또 이제 월세 구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금지 사항들을 슬기롭게 해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플러스 투자금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차라리 이 방법을, 물론 이제 이분이 싱글이니까 이동이 쉬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이가 있고 막 이러면 상당히 머리 아프죠. 뭐 전학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않은 상황의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뭐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투자하면 꽃놀이패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에 대한 공급이 안 그래도 없는데 인위적으로 또 전세 공급마저 줄인다고 하면 이게 월세 전환도 될 수 있겠지만 전세 투자 혹은 전세 그 자체는 앞으로 바로 없어지긴 어렵거든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양쪽의 니즈를 맞아서 생긴 유지된 제도기 때문에 사라지긴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몇 채 하는 건 어렵겠지만 한두 채를 내 상황에 맞게 진입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는데 질문자분 천천히 곱 씹으시면서 잘 선택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